저는 76살 이정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타광이라 부르죠. 전국에 3,200개의 가맹점을 둔 한빛크린의 창립자니까요. 제 인생은 늘 부지런함과 정직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석이가 1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 조용한 노후를 즐기려 했던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들러 옛 직원들과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자택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이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명 아침에 나올 때는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네. 손가락으로 턱을 문지르며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김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 우리 집 비밀번호가 안 먹히는데 뭔 일 있었나? 회장님, 그게... 김 경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기색이 역력했죠. 이제 대표님 지시 없이는 출입이 안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표님이라면 민석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가 살던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꺼내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석이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잖아요. 너무 늙기 전에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47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에서 나를 내쫓은 겁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민석이는 늘 효자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회사도 재산도 모두 그에게 물려주려 했던 건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빛크린의 로고를 바꾸고 매장 인테리어를 현대화했죠.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석이의 눈에서 진심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나를 브랜드의 상징으로만 보는 듯했죠.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보안금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모든 것이 순조롭던 시절에도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저를 구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회사 설립 때부터 모아온 서류들과 등기부 등본, 양도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내가 널 믿은 게 죄구나. 자택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실망감이 가슴을 쳤습니다. 분명 증여세 문제로 민석이 명의로 해두자고 했던 것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회사 지분 대부분도 이미 민석이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생각해보니 지난 3년간 민석이가 가져온 서류들에 서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모든 것이 정상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기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지분양도 계약서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석이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쩌면 저를 대표해서 물러나게 한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늘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이제 비켜주세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오진수 변호사였습니다. 진수는 제 평생 친구이자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정우야, 어디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진수야, 만나자. 할 이야기가 많아. 1시간 후 강남의 조용한 찻집에서 진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진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이건 명백한 기획이야. 민석이가 너를 완전히 회사에서 지우려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오해이길 바랐는데 진수의 냉철한 판단은 그런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네가 보관해둔 서류들 덕분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야. 특히 이 이면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진수는 작은 메모지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내 명의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석이가 너를 한빛크린에서 지우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세타광으로 기억해. 그걸 잊지 마. 진수의 말에 잠시 위안을 느꼈지만 아들의 배신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일까요? 날이 밝고 저는 진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법정에서 싸워온 진수는 이미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진수는 커다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우야, 앉아봐. 상황을 정리해봤어. 진수의 설명은 냉철했습니다. 제가 가진 회사 지분은 이제 15%뿐이었고 나머지는 민석이와 그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로서의 특별한 권한이 담긴 정관 조항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퇴출이야, 정우야. 아버지란 사람이 회사와 인생에서 지워지려는 거야. 진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퇴출? 그 단어가 현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회사의 역사에서 지우려 한다니 이보다 더한 배신이 있을까요? 민석이가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1달 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려는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해. 진수는 노트북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관 변경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법적인 용어들이 눈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어. 그동안 우리는 네가 가진 증거들로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거지. 진수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들과의 법정 싸움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수야, 난 지금 뭘 위해 싸우려는 거지? 진수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한빛크린의 상징이야. 그걸 잊지 마. 이건 단순히 돈이나 회사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것, 제 이름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한빛크린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진수,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만 이번엔 내 이름을 지키면서. 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 76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 두렵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게. 그리고 민석이와 마주할 준비를 해. 이건 긴 싸움이 될 거야. 사무실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물결 위로 비치는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새로운 길처럼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지만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이어졌고 이내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내 이름, 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무작정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첫 세탁소를 차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좁은 세탁소에서 밤새 일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의 한빛크린이 되기까지 그 시작점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노량진 시장 근처 골목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를 운영했던 자리는 이제 휴대폰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우연히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다정이라는 이름의 그 찻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호 씨? 고개를 들어보니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첫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지금 73,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게 제 찻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차나 팔면서 지내고 있죠. 정희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대화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희에게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빛크린을 일구던 과정,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지금 민석이와의 갈등까지. 회장님은 여전히 따뜻한 분이에요. 다만 너무 오래 누굴 위해 살았죠. 정희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위해, 그 다음엔 민석이를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요즘은 어디 계세요?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더군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 건물 2층에 있는 제 작은 방을 쓰세요. 비어 있거든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정희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지만 아늑한 그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노량진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40년 전과 같은 풍경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 자존심을 찾는 싸움이야. 민석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날 되찾는 거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본인을 위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날 오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당분간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 승리였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통화를 마치고 찻집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회사? 권력?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이정호라는 이름의 가치였습니다. 세타광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진수와 함께 강남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들고 말입니다. 이제 민석이도 법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7년간 키워온 아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민석이가 회사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진수를 발견한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민석이 앞에 섰습니다. 민석아, 이건 협박이 아니라 법이야. 아버지가 아니라 이정우라는 사람이 널 고소한 거다. 진수가 서류 가방에서 법원 결정문을 꺼내 민석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나도 몰랐다. 우리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민석이는 제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민석이의 제안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들어선 내 집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은 모두 사라지고 현대적인 추상화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민석이와 마주했습니다. 진수는 법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으로 당분간 회사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이어질 민사소송에서는 더 많은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민석이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미지로만 여겼던 아버지가 실제 싸움을 시작한 순간 그의 계획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세요? 어차피 회사는 제가 이어받을 건데요. 이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가짐의 문제야. 민석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쉽게 물러설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나이 든 아버지가 법적 분쟁까지 가며 맞설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겁니다. 민석이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의 관심사는 이미지였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건 이미지가 아니라 내 양심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마저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정호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석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량진 정의의 찻집 위층 방에서 지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들을 더 모으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찻집 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마도 진수를 통해 알아냈을 것입니다. 민석이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차를 준비해 테이블에 놓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석이는 제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민석이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니?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했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민석이에게는 그저 오래된 이미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어 물려준 회사였지만 그에게는 제 존재 자체가 장애물이었던 거죠. 나는 너에게 회사를 줬지 양심까지 준 건 아니다. 제 말에 민석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라 네가 문을 닫은 거야. 오후에 햇살이 점차 기울어가는 찻집 안에서 민석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평생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그가 이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가 주방에서 세차를 내오며 상황을 살피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도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이 순간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민석이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는 거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민석이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도 그 답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은 아들 앞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실망,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석이와의 대화 이후 한 주가 흘렀습니다. 법률적 합의를 위해 진수와 민석이의 변호사가 만났고 마침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민석이는 제 지분 일부를 되돌려주고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한다면 다시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세월이 담긴 물건들도 공간의 의미도 모두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한 날 저는 마지막으로 강남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짐을 꾸리기 위해서였죠. 민석이는 회사 일로 출장을 가 있었기에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책장에는 여전히 제가 모아온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니 어린 민석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내와 셋이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옷가지 몇 벌, 몇 권의 책, 그리고 소중한 사진들. 그것이 전부였어요. 평생 모았던 물건들이 이렇게 적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짐을 꾸리고 나서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로 계약한 구로구의 1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잠시 고민하다가 제 생일인 4901로 정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 선물이에요. 새 집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거예요. 정희의 방문은 반가웠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정호 씨, 요즘 젊은이들이 세탁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대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때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잠을 청하기 전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이는 별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빛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혼자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말이죠. 은평구 조용한 거리에 한빛 세탁학교라는 간판이 걸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간에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어요. 주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실험 문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 창업을 꿈꾸는 이들, 그리고 가업을 이어받아 세탁소를 운영하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인터넷에 홍보글을 올리고 정희가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세탁왕이라 불리던 제 이름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카운터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다양한 천 종류와 오연별 세탁법이 정리된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지만 알찬 공간이었죠. 첫 수업은 9시부터 5명의 수강생들이 모여 오염 제거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와인 얼룩, 기름때, 잉크 자국까지 각종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직접 시연해 보였어요.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옛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기술을 다 알게 되셨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천과 씨름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그만큼 성공도 했지요. 점심시간에 정희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업자가 되었어요.
정의는 경영과 회계를, 저는 기술 교육을 맡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파트너십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새 수강생이 오셨네요. 정의가 오후 수업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정호 선생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정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공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예상치 못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정리하면서 민석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씩 안부 문자를 보내오지만 아직 직접 만날 용기는 없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심으로 화해할 날이 오겠지요. 밤이 되자 정희와 함께 세탁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76의 나이에도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내일은 또 다른 수강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경험한 실패와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단순히 세탁왕이 아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이정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